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작은 우편물 하나가 갑자기 폭발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평소처럼 도착한 우편물 하나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우편물이에요. 평범한 종이봉투에 담겨 있던 우편물. 그 안엔 미국을 뒤흔든 끔찍한 공포를 품고 있었죠. 찰스 앱스타인 박사는 아침 회의를 마치고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그저 일상적인 아침이었죠. 그의 책상 위에는 몇 개의 우편물이 놓여 있었어요. 그중 눈에 띄게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라? 이건 뭐지? 그는 무심코 중얼거리며 상자를 들었어요. 겉보기엔 그저 소포에 불과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상자를 천천히 열기 시작할 때 찰스 박사는 손끝에서 전해오는 미묘한 떨림을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어. 라는 직감이 머리를 스쳤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상자가 터진 순간 연구실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어요. 눈부신 섬광과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연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고 찰스 박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 폭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고 찰스 박사는 그 목표물 중 한 명이었죠.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왜 하필 찰스 박사가 그 타겟이 되었던 걸까요? 그의 연구가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무작위로 선택된 불행한 피해자였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사건의 진실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오도르 카진스키, 혹은 일명 유나 바머. 이 이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폭발, 혼란, 그리고 공포일 거예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과거는 과연 어땠을까요? 테드는 194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테드는 숫자와 퍼즐에 빠져 있었죠. 초등학생 때부터 그의 지능은 너무나도 뛰어났습니다. 테스트를 했을 때 그의 IQ는 무려 167로 나왔어요.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를 천재로 보았고 부모님들도 그를 특별한 아이로 키우려고 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가 너무나도 빨리 앞서 나가면서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친구조차 사귀기 어려웠죠. 중학생이 된 테드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그는 일반적인 아이들이 경험하는 사춘기의 감정들을 제대로 겪지 못했어요. 이미 자신의 나이보다 몇 년이나 빠른 학년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나이 차이 때문에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었고 점점 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이랑 섞여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테드는 스스로를 점점 고립시키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는 고작 16살이었습니다. 천재 소년이라 불렸지만 그가 느낀 감정은 외로움과 압박감이었어요. 대학에서도 그는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죠. 기숙사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단절되고 그 고립은 그의 내면에 커다란 공허함을 남겼어요. 결국 그는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숲속 오두막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그는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사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테드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을까? 그가 사회에서 느낀 불안과 고립감이 그를 어떤 길로 이끌게 되었는지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박사가 받았던 우편물, 정말 평범해 보였어요. 겉모습은 일상적인 소포와 다를 바 없었죠. 그러나 상자가 열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섬광과 함께 폭발음이 터져 나왔고 그의 주변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어요. 벽에서부터 천장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고 박사는 충격에 그대로 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시야는 흐려졌고 어딘가 타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이 모든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혼란스러워하며 고통 속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 끔찍한 사건은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의 초기 수사는 정말로 막막했어요. FBI는 처음부터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죠. 범인이 너무나도 치밀하게 자신의 흔적을 감췄기 때문에 아무리 수사관들이 애를 써도 그의 정체를 밝히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단 한 조각의 실마리도 남기지 않았어요. FBI 수사관들은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린 아무 단서도 없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한 수사관이 이렇게 말했죠. 기대했던 단서가 실망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들의 절망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범인이 타깃을 정하는 기준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특정한 패턴도 없었고 명확한 이유도 보이지 않았죠. 폭발물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갈 수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편물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폭발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FBI는 범인의 생각을 읽어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죠. 수사관들은 하나하나의 폭발 사건을 조사하면서도 다음 피해자가 누구일지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경고를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때문에 수사관들은 불안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발 뒤처져 있었어요. 범인은 우리보다 항상 한 수 앞서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결국 그들은 작은 조각들을 이어붙이며 유나바머의 실체에 조금씩 다가가게 됩니다. 수사관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이 잔인한 범죄를 멈추고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죠. 그들의 고된 여정은 곧 유나바머와의 치열한 심리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테오도르 카잔스키. 바로 유나바머가 그의 선언문을 통해 세상에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저 폭탄을 보내는 것만으론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대중에 알리고 싶어 했죠. 1995년 그는 미국의 주요 신문사들에게 자신의 선언문을 보내며 충격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내 글을 싣지 않으면 폭탄은 계속될 것이다. 그의 선언문은 무려 52페이지에 달했고 그 안에는 그의 뒤틀린 세계관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는 현대 기술 문명이 인간의 자유를 뺏어가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그는 기계와 과학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기술 문명이야말로 인간 본연의 자유를 파괴하는 적이라고 생각했죠. 선언문이 발표되자 대중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철학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공포와 혐오를 느꼈죠. 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저 혼란을 일으키고 싶었던 걸까? 라는 의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졌습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은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을 담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폭력적이었죠. 일부는 그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의 극단적인 행동에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범인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언제 또 누가 그의 타겟이 될까? 라는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저 신문을 받아보는 것조차 불안해지는 상황이었죠.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해서 자신의 생각을 알리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관심을 끌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의 철학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을까요? 수년간의 집요한 수사 끝에 FBI는 드디어 유나바머를 체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잡게 됩니다. 그 단서는 바로 카잔스키의 동생 데이비드 카잔스키가 제공한 것이었죠. 신문에 실린 유나바머의 선언문을 읽은 데이비드는 선언문의 문체와 철학이 테오도르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엄청난 고민 끝에 결국 FBI에 신고하기로 결심합니다.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은 마음에 괴로웠지만 또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아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체포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카잔스키의 은신처는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FBI 요원들이 오두막을 둘러싸고 접근할 때 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긴장 속에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곳엔 카잔스키가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마치 이 순간을 예견이라도 한 듯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FBI 요원이 그를 연행할 때 카잔스키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그의 오두막 내부는 한눈에 봐도 지저분했습니다. 바닥에는 각종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그의 철학을 적어둔 메모들이 붙어 있었어요. 폭탄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들, 실험 도구들, 그리고 여러 연구 노트들. 그 모든 것이 그의 고립된 생활과 불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FBI 요원들은 그가 작성한 수많은 폭탄 설계도와 메모들을 발견하며 충격에 빠졌어요. 그의 계획은 FBI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복잡했습니다. 카잔스키는 체포되었지만 그가 남긴 선언문은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의 말대로 이것이 정말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하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유나 바머라는 사람, 테오도르 카잔스키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를 단순한 폭탄을 만드는 미치광이로 보기엔 어려워요. 카잔스키의 범죄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카잔스키는 그야말로 천재소년이었고 하버드 대학교에 16살에 입학한 수재였죠. 그러나 그런 천재성은 그에게 큰 고독을 안겨줬습니다. 특히 하버드 재학 시절 그는 한 심리 실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실험은 그의 심리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실험은 하버드 심리학자 헨리 머레이가 주도한 것으로 참가자들의 가치관과 신념에 끊임없는 공격과 모욕을 주면서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는 내용이었어요. 머레이는 참가자들에게 논문을 작성하게 한 뒤 그 논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그들의 신념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이 과정에서 카잔스키는 강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고 그의 신념과 자존심이 부서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그가 사람들과의 소통을 점점 꺼리게 만들었고 사회에 대한 분노를 키우는 계기가 되었죠. 그가 현대사회와 기술 발전에 대해 갖고 있던 깊은 불신과 증오 때문이었습니다. 카잔스키는 기술이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는 이러한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고를 한 거였죠. 일부 심리학자들은 카잔스키가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게 된 이유로 그가 어려서부터 겪은 고립감과 심리 실험의 영향을 꼽습니다. 그 심리 실험이 그를 더욱 사회와 분리시키고 세상에 대한 혐오감을 키웠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의 범죄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해서 그런 끔찍한 폭탄 테러를 저지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는 내가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나의 메시지를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리된 건 아니었어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폭탄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을 지배했어요. 우편물을 받을 때조차 두려움이 스며들었죠. 특히 대학교나 연구소 같은 공공기관에서 그 불안감은 더욱 컸습니다. 카잔스키가 주로 그런 곳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었죠.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더 끔찍했어요. 실제로 카잔스키의 폭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피해자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유나바머 사건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남겼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믿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테오도르 카잔스키,
그는 천재였지만 그 천재성이 오히려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사회와의 단절, 고립된 외톨이 생활, 그리고 비윤리적인 심리 실험까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그는 결국 폭탄을 만드는 테러리스트가 되고 말았어요. 2023년 6월 10일, 유나 바머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플로렌스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그는 2021년 건강 문제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의료센터로 이감되었죠. 그리고 2023년 6월 10일 밤, 그는 깜빵 안에서 변기 손잡이 레일에 신발끈을 묶고 목을 메었습니다. 교도소 직원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이미 맥박은 느껴지지 않았죠. 그렇게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의 마지막은 조용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몰라요.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